Round one, fight. 안녕하세요. 박종훈의 경제한방입니다. 최근 들어서 워낙 증시가 출렁거리니까 어떤 때 고점을 판단해야 될지도 많이 혼란스러워 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박병창 교보증권 부장님 모시고 한번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최근 들어서 고민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많이 오른 만큼 언제가 도대체 꼭지인지, 계속 오를 건지 고점 판단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일단 시장이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거 막차 아니야? 사실 이제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사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지난 1월 11일 고점을 찍고 한 달간 박스권으로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전일 이제 하락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 고점 아니야라는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고점의 판단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질문 드린 거에 간단히 답을 좀 드리면은요. 시장의 고점을 누가 맞추겠습니까? 사실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시그널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이 시그널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고점이 시그널대로 되지는 않았다는 걸 먼저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예상하지 못한 위험으로부터 발생된 상투, 이런 게 꼭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그러냐면, 바이러스가 우리가 예상하는 수순대로 어느 정도 백신이 먹히지 않았을 때, 뭐 이랬을 때나, 또는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워낙에 급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서 가격이 만약에 좀 떨어지는, 붕괴되는 현상이 나타나면 연쇄효과에 의해서 시장이 일시적으로 이제 수급 불균형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위험 자산의 가격의 급락이나 금융 시스템의 일시적인 혼란 또는 붕괴가 발생하는 경우가 우리 종종 발생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불확실성입니다. 리스크는 우리가 확률적으로 예측을 하는 건데, 이건 불확실성이거든요. 근데 이건 논외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 닥쳤을 때 우리가 대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이론적으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가장 쉬운 것은 기술적 분석입니다.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기술적 분석으로 그걸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어떻게 시그널을 줬냐면, 거래량이 폭증하면서 시장이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거래량이 폭증하면서 십자형, 그 일본 말로 도지형이라고 하는 십자형 또는 큰 음봉이 발생할 때 이때 상투의 모습이 상당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상식적으로는 거래량이 급증하면 뭔가 되게 좋은 건 줄 아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게 급등한 상태에서 거래량이 급증하는 이 상태는 그렇게 좋은 게 아닐 수 있네요. 그러면서 급락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여러분의 생각을 제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 원짜리 주식이 처음에 스타트에서 쭉 올라갈 때는 거래량이 많아야 돼요. 거래량이 많다는 얘기는 누군가 강력한, 저는 황소와 곰의 싸움이라고 그러는데요. 누군가 막 사는 거죠. 사면서 올리는 거죠. 그래서 강력한 황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없어야지 매도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주가가 만 원짜리가, 극단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0만 원에 갔어요. 그런데 보통 거래가 20만 주, 30만 주 거래되는 거니까 200만 주, 300만 주 거래가 돼요. 이랬다는 얘기는 누군가 사기도 했지만 강력하게 누군가 거기서 많이 팔았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은 항상 저 밑에 많이 빠졌을 때는 급증하면은 황소의 거래량으로 보는 경우가 많고요. 가격이 급등한 상태에서 거래량이 급증하면은 강력한 곰이 나타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거래량이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또 적다고 무조건 나쁜 게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격이 우리가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거래량이 폭증을 하면 이거는 좀 위험하다. 지난 1월 11일 날 그런 현상이 벌어졌어요. 1월 11일 이미 일어났군요. 그래서 그날 1차 매도의 신호가 나타났다, 이제 그렇게 저희가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날이 삼성전자의 고점이었습니다. 그날 고점이었고, 그래서 지금 한 달 동안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왜 1차 매도라고 하냐면 다시 거기서 돌파하고서 이게 진상투가 아니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거래량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거래량을 많이 보는 건데, 자, 오늘 질문의 요지는 기술적 분석으로 상투를 바라볼 때 거래량이 폭증하면서 장대 음봉이나 십자형이 나오면 위험 신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고 이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고요. 조금 더 어렵게 시황 분석으로 본다면, 어제하고 오늘 우리 시장이 좀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 하락의 이유가 옐런 장관이 뉴욕타임즈 주최의 화상 간담회에서 세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자본 이득에 대한 이득세에 대해서 인상 검토를 한다. 이건 쉽게 그냥 바로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이제 시장에 노이즈로 발생을 하는 것이고요. 또 비트코인 규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제 급격하게 가격 하락을 했어요.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테슬라 가격이 한 8% 이상 하락을 했고요. 그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 여파로 테슬라 주가까지 떨어지고. 왜냐면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엮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시장에서는 항상
정확하게 그것으로 해서 경기에 반영이 안 된다 하더라도 노이즈가 발생을 하면 네.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또 한 가지는 주요 그 글로벌 빅테크들의 법인세 증세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런 네. 것으로 인해서 사실은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강보합권으로 강했는데 나스닥이 2.4%를 하라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보시면요, 코스피의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 사이에 보면 거의 대부분 반도체, 배터리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장주거든요. 그리고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는 거의 대부분 바이오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시가총액, 우리나라 시장은 미국 대비해서 봤을 때 우리는 성장주가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이 하락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제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야겠죠. 네. 시험 분석 때 뭘 가지고 우리가 상투를 바라볼 수 있느냐 볼 때 지금 시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시장이 올라온 것은 누구나 다 똑같이 얘기하는 게 돈을 많이 풀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만큼 돈을 많이 풀었는데 결국 그러면 돈을 회수하면 시장은 빠지는 거잖아요. 고점이잖아요. 그렇죠. 돈을 회수하는 시그널을 뭘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느냐? 네. 그것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네. 이게 0.5%까지도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1.39%까지 올라왔어요. 거의 이게 3배 되고. 예, 단기간에 급등하면서 이게 급증하면서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PC 물가, PC 인덱스를 가지고 따지는 물가가 있습니다. 네. 근데 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냐면, 지금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1.39%까지 올랐고 소비자 물가는 1.5%까지 올라왔어요. 네. 근데 지금 미국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야, 금리 올라가는 거 별 걱정 없다, 테이퍼링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물가는 1.5%인데 연준이 지금 평균 물가 목표제를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2%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 정도 수준은 괜찮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시장은 텐트럼을 하고 있거든요. 매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계속 연준 뭐냐면 괜찮다는. 미래의 일이지만 시장은 항상 선반영하니까. 네. 이대로 올라가면은 야, 이거 상투의 어떤 시그널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요, 연준이 테이퍼링을 할, 즉 테이퍼링이라 하면 이들이 지금 1,200억 달러씩 매월 시장에 제공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줄이는 상황이 되면은, 이게 언제 그러냐면 2013년도, 14년도에 그랬어요. 그때 시장이 하락을 했거든요. 이런 상황이 되면 이거 위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더불어서 시장의 유동성을 회수하는 것이 뭐냐면 긴축, 그리고 금리 인상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일이 벌어질까봐 미리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걱정을 하는 건데, 국채 수익률은 1.5%, 그리고 물가는 2% 수준으로 가면은 시장은 비교적 큰 폭으로 조정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면 시장에서 걱정을 하느냐, 왜 돈 빼는 거예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연 설명 잠깐 드리면요, 현재 가격, 어떤 주식의 주가에 현재 가격의 기대 수익률은 1분의 PR입니다. PR은 성장성을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1분의 PR인데 가령 성장주들은 뭐 멀티플이 지금 미국은 뭐 100배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엄청난 거. 40배라고 치겠습니다. 우리나라 성장주 40배가 많으니까. 네. 1 나누기 40을 하면은 2.5%예요. 2.5%요. 2.5%거든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시중 금리가 채권을 사면 내가 2%를 고정적으로 수익을 얻는데, 네. 주식 투자를 해서 내가 2%, 2.5% 수익률이 안 나요. 네. 또 심지어 그러면- 위험하잖아요. 예, 어쨌든 위험 주식이라는 자산에 건. 그 이건 심지어 위험하지 예, 않게 입고. 그러면 돈을 빼서 채권 수익을 하는 게 훨씬 나은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시중의 금리가 올라가면 위험 자산에서 돈을 빼서 안전 자산인 채권으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머니무브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한 가지 걱정인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물가가 오르면 하이퍼인플레이션 걱정을 많이 하죠. 이거 지금 레리 서머스 교수가 맨날 이게 걱정하는 게 요즘에 이 아니, 내용입니다. 원래는 레이 서머스 교수는 예. 돈을 풀자는 주의였잖아요. 네, 예전에 그랬습니다. 갑자기 그러다가 이제 예. 물가 걱정돼. 이거 예, 예. 너무 많이 푸는 거 아니야? 너무 이렇게 많이 바꾼 거 푸니까, 아니에요? 너무 많이 진짜? 푸니까 지금. 네. 그래서 이거 인플레이션 생기면 경기는 회복이 안 되는데 인플레이션이 생겨,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생기잖아요. 이걸 걱정을 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돈을 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금리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개인들이, 부채가 많은 개인이나 부채가 많은 국가는 한 개 기업, 한 개 국가, 한 개 개인들이 개인 파산할 수 있어요. 잘못하면 이게. 네. 우리나라 지금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이 2%를 넘었거든요. 우리나라도. 이걸 걱정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물가가 너무 오르면 하이퍼인플레이션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은 한 가지뿐이 없습니다. 시중에 풀었던 돈을 회수해야 되죠. 회수. 네, 회수해야 됩니다. 네.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회수하면, 그러면 시장은 거기서 고점을 찍고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럼 네.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들이 유동성을 회수할 수 있는 시그널이 뭐냐? 국제 수익률과 물가다. 이 두 가지를 보면서 우리가 상투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현재 수준이 상투의 수준까지 이렇게 올라왔었냐? 사실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실까 말씀드리면요. 2018년도에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3%를 넘었었어요. 그때 3% 갈 때
시장이 한 15% 하락은 했긴 했지만 지금 수준은 그때보다 훨씬 낮은 1.3% 수준에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은 아니고 미리 걱정해서 시장이 좀 이렇게 흔들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국채 수익률 갖고 이제 좀 더 걱정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아니 그게 3% 갔을 때는 네. 원래 한 2에서 3 간 거랑 그다음에 0.5에서 지금 막 1.5, 2 가는 건 그렇습니다. 좀 다르지 않냐? 예, 예. 라는 주장을 하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건 어떤 내용이냐면요. 네. 이게 국채 수익률이든 물가든 뭐든 간에 주식시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건 뭐냐면 단기간에 한 방향 움직이는 겁니다. 네, 쫙 올라가고. 단기간에 빠지는 것도 걱정하는 거고 단기간에 오르는 것도 걱정하고 지금 단기간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반대쪽으로 야 국채 수익률을 왜 걱정하냐? 연준에서 얼마든지 돈 풀어서 또 양쪽 안에서 사주면 금리 예. 정도는 얼마든지 낮출 수 있는 거 아니냐? 예. 예. 또 이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할 예. 수도 있지 않나요? 지금 정말 좋은 질문이십니다. 네. 그래서 지금 24일, 25일 날 파월 의장이 상하원 의회에서 증언을 하거든요. 이때 어떤 코멘트가 나올지 우리가 주의 있게 봐야 되는데 저는 이대로 시장이 만약에 하락을 하면 분명히 언급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장기 채권 매입입니다. 장기 채권을 매입한다는 얘기는 채권을 매입한다는 얘기는 수요가 많아지니까 채권 가격이 오르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국채 수익이 떨어지겠죠. 네. 그렇게 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두지는 않을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레리 서머스 교수 얘기를 말씀하셔서 네. 좀 더 여쭤보자면 네. 원래 서머스 교수가 별로 걱정 안 하지 않다가 예. 1.9조 달러짜리 이 슈퍼 부양책이 나오면서 예. 야 이건 좀 심하지 않냐 이렇게 좀 보시는 것 같던데 예. 이 1.9조 달러짜리 경기 부양책 뭐 이대로 예. 통과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이보다 예. 금액을 좀 줄 수도 예, 있잖아요. 어쨌든 그래도 여기서 또 부양책이라니 예. 이거 괜찮은 겁니까? 아니면 증시에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부양책이 또 나오면 1.9조 달러가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 네. 끝나고 나서 3조 달러에 네. 인프라 투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도 예. 더 어마어마합니다. 돈 너무 푸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옐런 장관이나 파월 의장은 야,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그럼 그때 가서 생각하자. 우리가 조절을 할 테니 지금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는 거죠, 지금. 네. 이게 구제금융이에요. 우리는 경기부양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들의 영어 표현으로는 구제금융이라고 합니다. 1.9조 달러를 구제금융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급하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레리 서머스 교수가 걱정하는 것처럼 항상 석학들은 그런 것 같아요. 좀 장기적으로 보잖아요. 이 사이클을. 좀 미리 예. 좀 우리는 장기적으로. 지금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니까 그건 모르겠고 지금 오늘 주가가 오르냐 내리냐 이렇게 많이 따지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의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은 당장 이 유동성을 만끽하고 있지만 결국 이것으로 인해서 시장이 무너지는 시기는 분명히 온다라고 우리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네. 그걸 미리 그들이 경고를 하는 거고요. 지금 당장 올해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냐는 너무 빨리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장기 투자를 결심을 했다 그러면 매도 타이밍 같은 거를 좀 챙겨볼 필요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차피 장기 투자자 일단 했으면 뭐 10년, 20년, 30년 갈 거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 매도 타이밍 볼 필요가 없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네. 이 시장이 좀 잘못된 인식 하나가 있는데 네. 우리 보면은 나름 시장에서 성공했다는 분들 네. 그리고 좀 높은 분들 네. 이런 분들이 나오면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주식 투자는 성장주를 우량주를 장기 투자하라 이렇게 네. 얘기하거든요. 저는 그분들 계좌 한번 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분들이 말하는 것에 공감하는 쪽은 있습니다. 뭐냐면 주식으로 저축하기. 저도 일반 기업에 저도 이 투자 강연에 많이 다니거든요. 가면은 셀러리맨은 주식으로 저축해야 된다. 이거 가지고 막 투자하고 막 투기하고 이러면 안 된다. 저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저축해야 되느냐? 대형주, 우리 우량주 갖고 오래 들고 가라 그러잖아요. 저는 거기에 반대하고요. 투자는 지금은 작지만 나중에 크게 될 수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투자를 하는 거죠. 투자의 원래의 의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성장주를 장기적으로 저축하듯이 분할 투자해서 코스트 에버리지를 가져가면서 그러면서 가져가면은 이거는 타이밍이 필요 없죠. 지금 해도 되고 나중에 해도 되고 빠져도 해도 되고 상관이 없죠. 네. 실제로 저도 그렇게 합니다. 저희는 나름 이제 주식을 더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투자를 할 때 제일 위험한 게 이제 재무 리스크잖아요. 네. 근데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이 회사가 고잉 컨선이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된다면 그리고 성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주식을 예를 들어서 우리 흔히 얘기하는 월급에 네. 내가 부담 없는 정도의 수준으로 그게 30만 원 됐든 50만 원 됐든 100만 원 됐든 그냥 계속 투자를 해요. 네. 결과론적으로 저는 굉장히 좋은 결과를 이룰 것이라고 저는 보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이렇게 했을 때는 타이밍이 필요 없고요. 장기적으로 가자는 게 맞아요. 그렇지 않고 내가 지금
뭐 여유자금으로 얘기할게요. 여유자금 없는 분이 하면 안 되는 거고 주식투자는요. 고위험, 초고위험 상품입니다. 주식투자는요. 내가 뭐 좀 완전한 여윳돈이 아니더라도 한 1억 정도 있는데 1억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내가 지금 뭐 우량주라고 하니까 삼성전자 사가지고 앞으로 10년 있으면 오르겠지? 이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거든요. 주식시장은 만기가 없어요. 그리고 기업들도 어쩌면 만기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돈은 만기가 있어요. 목적 자금이기 때문에 난 주택 자금을 할 거야, 노후 자금을 할 거야 이런 만기가 있거든요. 왜 이게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내가 정말 지금은 여윳돈이야. 그래서 1억을 어디 뭐 진짜 우리나라 초우량인 삼성전자에 넣었어요. 네. 그런데 어떤 위기가 닥쳤어요. 그러면서 내 부동산 주식시장 무너지면 부동산 채권 같이 무너집니다. 옛날에는 달리 움직였는데 요즘에는 같이 무너졌다 같이 올라오고 그러거든요. 근데 어느 한쪽에서 가격이 붕괴되는 현상이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돈을 빼야 되는 게 주식인데 네. 난 주식은 못 빼겠어. 장기 투자할 거니까. 이런 일이 발생을 된다는 거죠. 근데 그때 네. 여러분 이거 안 빼고 기다릴 수 있었겠어요? 심지어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 드려볼까요? 위기가 우리가 외환위기도 있었고 글로벌 금융위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죠. 위기가 발생을 하면 심지어 우리 생명보험도 뺍니다. 그렇죠. 보험도 해야 그래요. 보험 해줄 엄청나게 옵니다. 그것 때문에 보험회사가 살지 않습니까? 네. 그렇듯이 그런데 주식시장에서 돈을 안 빼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상황이 되면 돈을 필요하고 돈을 빼게 돼 있어요. 그러니 이걸 그냥 마냥 들고 간다. 팔지 않고. 저는 거기에 좀 반대론자고요. 만약에 내가 끝까지 안 팔고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자금 내에서 장기 투자는 저는 오케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고 주식 투자에 대해서는 적어도 시장이 이만큼은 너무 많이 올라온 거야 하면은 팔아야지 내 돈이잖아요. 네. 팔아야 내 돈 아닙니까? 여러분 부동산 판다고 다 내 돈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5억짜리 집을 샀는데 15억이 됐어. 최근에 그런 아파트가 많아요. 근데 그거는 내가 사는 집이에요, 그냥. 그건 내가 사는 집이거든요. 그런데 주식은 팔면은 내 돈이고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어요. 부동산은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서 내가 너무 올라왔다가 싶으면 팔았다가 또 주식은 내가 오늘 샀는데 틀린 것 같아 그러면 오후라도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 무조건 장기 투자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좀 타이밍을 좀 생각을 하고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이런 부분들도 좀 눈여겨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업이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막 각광받고 네. 그러면 생로병사가 있어서 또 이렇게 그 기업이 나중 가면 또 이렇게 네. 가라앉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모든 사람이 막 관심 갖고 투자할 때 그 기업이 전성기를 돌파할 때 그때일 네. 경우가 많아서 네. 자칫해서 이게 개별 기업의 투자를 개인 투자자가 하다가는 이 남들이 다 좋다고 할 때 투자해서 오히려 이게 정점에서 투자할 가능성이 좀 더 커지지 않을까 하는 약간 걱정은 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제가 주식으로 저축하기를 하는 종목은 지금은 작지만 커질 수 있는 기업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이제 개인들이 찾아내기 힘드니까. 그렇죠. 혹시 그럼 다른 뭐 좋은 방법, 뭐 예를 들어 ETF 투자 요즘 인기 있던 그런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좋은 종목을 찾는 방법이라든가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뭐 이 종목을 찾지 못하는 분들은 ETF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25년 동안 근무하면서 가장 좋은 상품이 ETF입니다. ETF로 하면 국가도 배분할 수 있죠. 섹터도 할 수 있죠. 뭐 어떤 산업도 할 수 있죠. 종목도 할 수 있으니까 다 할 수 있으니까 ETF가 가장 좋은데 근데 ETF 아니고 내가 직접 투자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봅니다. 주식 시장을 쳐다보는 게 아니고요. 세상을 보는 거죠. 세상을. 예를 들어서 보면은 우리 그 내연차에서 지금 이제 전기차가 거의 이제 화랑이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 주신 거는 이런 거잖아요. 지금 전기차 사면은 이거 상투 아니야? 이런 걱정이 될 수도 있잖아요. 뭐 상당 부분 이론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뉴스나 세상의 신문을 보면요. 모두 다 전기차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전기차 안 하면 안 낼 것처럼. 전기차가 앞으로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상당 부분 왔어요. 그래서 어떤 산업이 초창기에 성장기에 가서 성숙기에 들어가면 그 기업은 계속 돈을 벌지만 주가는 떨어져요. 주가는 선반영하기 때문에 이미 반영됐기 때문에 떨어지거든요. 전기차 부분도 상당히 그럴 수도 있어요. 전기차 가지고 계신 분들이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런데 전기차에서 더 나아가서 아직까지 우리가 뭐라고 할까 성숙기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산업이 또 있습니다. 뭐냐면 자율주행. 지금은 일부 자율주행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차들이. 그런데 완벽한 자율주행은 지금 안 돼 있잖아요. 이거는 분명히 그렇게 갈 거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또는 요즘에 얘기하는 플라잉카. 어디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갈 거지 않습니까? 그걸로. 그렇게 앞으로 갈 것들을 산업을 보면은 그러면은 거기에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그런 어떤 파이프라인을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지금은 아니지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장주의 대표적인 섹터가 바이오인 거예요.
왜냐하면 항암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만년 적자인데 시가총액 1조, 2조들 있잖아요. 말도 안 되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항암 파이프라인은 우리가 지금 가보지 못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듯이 산업을 보면서 세상의 움직임을 보면서 앞으로 도래할 세상의 산업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에 우리가 눈여겨보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덧붙여서 걱정이 돼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런 기업들을 멀리서 찾지 말고 내 주변에서, 아니면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나 친구가 다니고 있는 회사나 이런 기업에서 찾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주식 투자 기본도 모르고 할 뻔했다. 이 책 재밌게 읽었는데요. 이 책에서 쓰신 책에서 보면, 근데 이 말은 좀 약간 걱정이 되더라고요. 외국인 기관 개인 순으로 매수를 하고 또 반대로 팔 때도 또 이제 이런 현상이 있잖아요. 어떤 그래도 계속 순서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 저점에는 개인들이 먼저 사서 우리가 외국인이나 아니면 기관보다도 먼저 선수를 친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래서 성공적이었지만 이 반대로 팔 땐 지금 이제 외국인 기관이 팔고 있고 지금 이제 개인들은 오히려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들, 이 현재 상황은 이제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어쩌면 굉장히 기본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주식시장에, 제가 다른 얘기 잠깐 드릴게요. 주식시장에서 우리 뭐 가치 분석하고 기초 분석하고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주식시장 안에는 주식시장 밖에 있는 거하고 다르게 움직이는 메커니즘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알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헬스클럽 가면 헬스클럽에 있는 기구들에 대해서 좀 알아야지 운동을 하잖아요. 그렇듯이 주식시장에 있는 메커니즘을 좀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제가 책을 쓰고 그랬는데, 사실 지금 질문 주신 것도 주식시장 안에 있는 메커니즘입니다. 그동안에 제가 경험적으로 볼 때, 그리고 여태까지의 그 데이터를 봤을 때 항상 어땠냐면은, 시장이 많이 빠지면은 외국인들이 쑥 들어와요, 우리 시장에. 그러다가 어느 정도 올려놔서 시장이 안정화됐어. 그럼 기관 투자가들이 또 들어와요. 그때는 이제 시장이 안정화됐으니까 막 종목들을 막 올리고 그래요. 야, 그럼 시장이 화랑이 됐네. 그러면서 개인 투자들이 들어와서 개인 투자들이 꼭 상투에 몰린 경우가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았지 그래서 이게 그런 걱정이 들어서 이런 이제 글을 쓰고 그랬는데, 이건 과거의 데이터예요. 그런데 이번에 좀 예외적인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말씀 주신 대로. 작년에 1460까지 떨어지는데, 물론 이번에는 이제 아주 특이하게 단기간에 떨어졌기 때문에, 야, 이번에 사면은 먹을 수 있겠다. 이런 개인 투자들이 이제 스마트 머니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가장 먼저 작년에 데이터를 보면은 작년에 1월 1일부터 연말까지 코스피에서 개인들이 47조 4천억 순매수했고요. 순매수입니다. 실제로 더 많이 샀겠죠. 판 개인도 있으니까. 코스닥에서 16조 원을 샀거든요. 그 합쳐서 60조 이상을 샀습니다. 이게 작년에 산 거예요. 근데 반면에 작년에 코스피만 말씀드리면 외국인들이 25조 팔았고 기관이 25조 팔았어요. 이거 몽땅 개인들이 샀습니다. 작년에. 그러면 작년에 지수가 1460에서 2000포인트 넘게 작년 기준으로 2100포인트까지 갔으니까 뭐 2100포인트 넘었었죠. 거기까지 올라오는 동안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 이거 제일 먼저 산 게 개인이고 개인이 이긴 게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시장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에 들어왔던 똑똑한 스마트 머니들은요, 사실 다 팔고 나갔습니다. 아, 그래요? 벌써? 그분들은 상당히 많이 나갔습니다. 아주 대표적으로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작년에 3월 달까지 급락을 했다가 4월, 5월에 급반등을 했죠. 그 급반등하는 동안에 약 5조 원을 국민연금에서 매수했어요. 국민연금 그 5조 원 2,000포인트 근처에서 다 팔았습니다. 전부 다 팔았어요. 작년에 그래서 국민연금의 그 순매수 금액을 보면은 기간으로 따져보면은 4월에서 5월 동안 5조 샀다가 그때부터 11월까지 5조 썩 몽땅 팔았고,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0이에요. 싹 다 팔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단기적으로 시장이 급락을 해갖고 스마트머니가 들어가서 야, 요걸 이용해서 왜곡된 현상이니까 들어온 자금들은, 똑똑한 자금들은 이미 상당히 많이 나갔어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을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고 걱정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전략을 가져갈까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현업에 있으니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작년 말서부터 개인 투자들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많이 이제 들어오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올해요. 작년에 코스피 시장에서 47조 원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올해 제가 2월 18일까지 그저께 지난주요. 지난주까지 26조 원 들어왔더라고요. 26조. 작년에 들어온 거에 50% 이상이 1년치가 그냥 1년치에 한 달 반 만에 들어왔습니다. 한 달 반 만에 작년에 반이 들어와 그랬어요. 작년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들은 왜 들어왔냐? 지수가 3,000포인트 이상에서 다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이분들은 시장 너무 좋대. 또는
지금 지수자는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네. 그래서 눈치를 보다가 약간 늦게 들어온 거예요. 심한 분들은 막차라고 얘기하시는 분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막차인지 어딘지는 몰라요. 네.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분들은 그래서 어떻게 제가 표현을 드리고 싶냐면 상당히 보수적 성향의 자금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이 보수적 성향의 자금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대부분 어디를 사냐면 개별 종목 이런 거 많이 안 샀고요. 거의 대부분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요즘 애플카 나오고 그래서 여기에 대부분 사가지고 사실 지금 현재 거의 많은 분들이 물려 있습니다. 네. 손실이 좀 나 있는 상태예요. 1월 초에 이미 고점을 삼성전자 같은 그래서 이분들은 근데 걱정을 안 하세요. 돈 계속 쏟아붓고 있으니까 더 오를 거래. 야, 그리고 삼성전자, 현대차는 갖고 있으면 된대.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 무조건 갖고 있는 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네. 그렇게 지금 걱정을 안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사실 저는 현업에 있는 선배로서 좀 약간 걱정이 됩니다. 네. 걱정이 돼요. 근데 이분들이 수익을 내면서 시장에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시장이 더 올라야죠. 계속 오르면. 시장이 더 올라야 돼요. 이번 조정이 끝나고 더 올라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고 여기가 상투였다. 네. 그리고 이거 전부 다 물려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어떤 금융 시스템 위기가 왔다. 그러면 정말 곤란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걱정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이들만의 힘으로는 계속해서 지금 계속 올릴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다시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연기금 계속 팔잖아요. 네. 왜냐하면 외국인과 기관들이 볼 때는 이거 고평가에 왔거든요. 수익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계속 팔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앞으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뭐냐면요. 여기서 약간 빠져야 됩니다. 제가 그때 계산을 한번 해봤는데 2,900포인트 선 정도 초반 정도 되면 연기금이 전체 비중에서 주식 비중이 좀 내려가기 때문에 이제 안 팔 거예요. 오히려 이제 살 가능성이 있어요. 네. 지수가 약간 조정을 보이고 그리고 나서 가격 조정이 됐다. 가격 메리트가 생겼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서 연기금 기간이 들어오면서 위로 그들이 사면서 쭉 올리는. 그래서 지수가 올라가서 지금 여기서 물린 사람들이 수익을 내는 이게 베스트 시나리오예요. 네.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게 베스트라는 건 베스트 아닌 건 좀 나쁜 시나리오도 있다는 얘기군요. 근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조정을 한번 거쳐야 됩니다. 지금 막 올리면은 자기들은 산 것도 없는데 돈도 못 버는데 이들이 올리겠습니까? 주식은 냉정합니다, 주식시장은요. 네. 그러니 지금은 조정은 좀 보여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사서 물린 3,100포인트, 3,200포인트에서 들어왔던 이 개인 투자자들은 이 기간을 버텨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레버리지 투자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B2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거기서 버텨내야지 그 다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다시 올릴 때까지 좀 버텨서 이게 이제 그 다음 시장을 바라보는 이제 그런 전략으로 주투자를 지금은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게 베스트 시나리오 얘기했는데 만약에 반대로 이들이 안 사요, 계속. 계속 안 산 상태에서 어떤 노이즈나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금융 시스템이나 아니면 시장이 그냥 쉽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좀 보수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드리는 건데 시장이 한번 망가진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예전하고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예전처럼 결국은 나중에 들어왔던 개인 투자들이 많은 분들이 소위 이 증권에서 그냥 은어로 속된 말로 털린다고 하거든요. 손실 나고 손절매하고 막 이렇게 나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들어와서 다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무슨 표현을 드리냐면 과거에 외국인 들어오고 기관 들어오고 개인 들어오고 이런 흐름이었는데 이번에는 개인이 먼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실은 먼저 들어온 스마트 머니들은 많이 나갔어요. 상당 부분 나갔습니다.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생각을 해보면 요번에도 결국은 개인 투자들이 나중에 들어온 꼴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흐름을 생각을 해보면 개인 투자들이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상투다 이렇게 그냥 제가 단순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흐름을 봤을 때 외국인과 기관들이 다시 들어오는 타이밍을 지금 여기서 계속 올라가는데 들어올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좀 가지고서 시장을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 말씀이라면 이미 이제 1월에 진입한 개인들은 어떻게든 빚을 내거나 이렇게 투자하지 않고 좀 오래 버틸 수 있는 전략 이런 쪽을 써야 되고 현재 이제 들어갈까 말까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조금 기다려야 되는 측면이 좀 있을 수 있겠는데요? 그 말씀드리려면. Round 1, fight.